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 경제사의 수치체제 개편의 결과 나타난 조선 후기 경제구조의 변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의 경제구조의 변동은 경제 문제에서 그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경제 문제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 계층의 변화,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건 신문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근대의 사회사에서 사회 변동, 이른바 그 신문제 변동하고요, 조선 후기 사회 사상적인 변동의 결과 나타난 밀란, 요 부분이 조선 후기 사회사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첫 장 제1장입니다.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에서 사회 구조 변동입니다. 이 사회 구조 변동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분제 변동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근세 사회에서 상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앞에 조선 전기 근세 사회에서 신분제 변동의 그 경과표가 표를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신분제 변동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정치구조 변동이라고 그랬죠. 또 그 정치구조 변동은 뭐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냐면은 향촌구조 변동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치구조 변동, 신분구조의 변동, 신분제도 변동, 향촌구조의 변동은 같이 한 세트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근세 사회 신문제 변동을 토대로 해서 조선 후기의 신문제 변동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정치 구조의 변동에서요. 정치 구조.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훈구죠. 16세기 이후에 사림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림은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림의 지위가 그만큼 신장이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앞에 우리 내용은 빼겠습니다. 빼고요. 16, 7세기 사림 집공계에서 18세기 이후에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었어요? 격화가 되죠.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됩니다. 물론 요 격화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자라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잘 안 됐죠. 그것이 이제 뭘로 갔냐 그러면은 특정 붕당이 아니라 특정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뭘로 세도 정치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제 안동임씨라든가 풍양교씨 뭐 이런 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정치구조의 변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16, 7세기 사림직공계에서 18세기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되게 된 배경은 뭐냐? 이걸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조선 후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정치, 조선 후기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이에요. 이 조선의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 이 구조의 변동의 결과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됐다. 사림들이 성리학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였었죠.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걸 시정하자라고 하는, 치료하자라고 하는 탕평책도 나왔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정치적인 구조의 변동. 자, 여기다가 이제 같이 볼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할 사회 구조의 변동입니다. 즉, 신분제도의 변동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15세기 양천제에서 16, 7세기 반상제로 갔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말이죠. 근세 사회 단원으로 좀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바로 정리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 부분하고 근세 사회 신문제 변동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16, 7세기 반상제에서 18세로 하는 겁니다. 18세에 가면은 신분제도가 어떻게 했어요? 동요가 됐죠. 그래서 신분제 동요라고 하면은 결국 누구만 양반만 늘고 나머지는 줄어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깨졌느냐? 동요되게 된 이유는 뭐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이다 이거지. 이걸로 인해서 사회 신분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세기의 모형은 신분제 모형은 피라미드 형태였었죠.
16세기 반상제에서는 어때요? 타원형 모형입니다. 타원형. 그럼 18세기 신문제도가 동요가 됐었을 때 이때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했더니 15세기 모형이 뒤집어지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증가하는 거죠? 양반만 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줄어드는 거죠. 자, 맨 위에가 양반입니다. 이건 중인이 되겠죠. 여기는 상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되죠? 천민이 되는 거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죠. 자, 여기서 양반만 증가해요. 중인, 상민, 천민 감소입니다. 물론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올라가서 양반이 늘었겠지만은 양반 내 자연 증가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통한 자연 증가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놔두고요. 이 변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난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제도가 동요가 되게 된 요인은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천민이 상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도망이지, 도망. 이 도망은 가장 돈 안 되는 방법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만큼 통제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공이 있습니다. 군공. 이 군공 군사적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뭘 통한? 소고군입니다. 소고군. 양천 혼성군 그렇죠. 그래서 소고군 편성으로 인한 군공을 통해서 군사적 공로를 통해서 신분 상승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순조 즉위하자마자 조선 후기 때요. 공로비를 해방합니다. 이건 이제 한참 뒤입니다. 시기는 18세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것도 신분제 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로비 해방이에요. 1801년입니다. 시기는. 그러니까 19세기 시기는 약 6만 6천여 명에 해당하는 공로비가 풀려져 나가고요. 산호비는 갑오개혁 때 없어져요. 1894년에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상민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줄어드냐는 얘기죠. 상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온갖 세금의 부담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민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민들은 조선 후기의 경제구조 변동에서 농업에서 보면 광작, 상업에서 보면은 토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해서 양반과 혼인합니다. 양반과 경제인 부를 축적해서 양반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또 이것뿐만입니까? 경제적 바탕을 토대로 해서 족보를 위조합니다. 또 족보를 매매합니다. 이건 이제 한자로는요 환부역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부역조라고 그래서 조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김씨예요. 그럼 김씨 족보를 사야지, 그렇지? 근데 김씨 족보가 다 매절이 됐어. 판매가 다 됐어. 완판이 됐어. 박씨라든가 이씨 족보가 남아 있어. 그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김씨였다가 이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부역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 족보만 사면 나 양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보학 예학할 때 우리 보학에서 말씀드렸죠.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내우면서 나 양반이다, 양반 가문이다라고 과시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보학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족보 위조, 매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유생사칭도 있습니다. 유생사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갑자기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경제인 부가 이제 축적이 된 거죠. 어제까지 지게 지고 다닌 녀석이 오늘은 갓 쓰고 덮어 있고 경전 하나 끼고 다니는 거죠. 폼 잡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이제 경전을 볼 때는 폼만 잡고 다니는 겁니다. 책을 볼 때 이렇게도 보고요. 또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거꾸로도 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렇죠. 폼만 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유생을 사칭하고 다니는 녀석들이 우리가 앞 시간에 보면은 바로 앞 강의에서 군역제도 개편 과정에서 균역법이 있었죠. 군적수포제에서 균역포로 바뀌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반감이 된 거 있어요. 그 반감이 되면서 부족한 군포를 어디서 충당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충당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특권 계층들, 일부의 상류층입니다. 그 특권 계층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이 뭐였어요? 선무군관포라고 있었죠. 그 선무군관포가 바로 얘네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래라 너 그러고 다녀라 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대신 너 찬조금 좀 내라.
그래서 1년에 군포 한 필씩 걷어든 거예요. 이게 선무군간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공명첩도 있습니다. 공명첩하고 항상 따라진 용어는 뭐냐면은 납속책이에요. 곡식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비어있는 창부가 있습니다. 임명장이죠. 물론 이건 허직입니다. 허직. 명예직이죠. 갖다 바치는 양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관직을 바로 써주는 겁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그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다음 장에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해가지고 공명첩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앞에 교지 있습니다. 교지. 요즘은 뭐 임명장 되는 왕이 내린 임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어 있고 읽어보면 위였습니다. 위 통정대부 의금부 도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 위 앞에가 글자가 비어 있는 건 거기다가 관직과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관이가 이름을 써주는 거죠. 갖다 바치는 양에 따라서 바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서 19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서라고 하는 건 중국 청나라 연호입니다. 광서 황제 때의 연호거든요. 그때는 연호는 중국의 연호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주로 이 납속책과 공명첩은 이 중인들 있죠. 얘네들이 신분 상승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납속책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고 갑시다. 광작, 도고, 혼인, 족보, 위조, 매매, 유생, 사칭, 공명첩, 납속책. 물론 이 납속책, 공명첩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 군공, 소고군 편성, 공로배방. 자, 여기다가 제목 좀 붙여보자고요. 뭐라고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요인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목을 치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문제 동요가 됐지 신문제도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만 양반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양반은 다 같은 양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층 분화가 되는 거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이 있고요. 지방으로 밀려나간 향반이 있습니다. 완전히 몰락 양반 누가 있죠? 찬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앞쪽에 맨 앞에 그 사회 신분제 동해에 맨 밑에 양반 계층의 분화에서 마지막 줄에 김홍도의 자리짜기 등의 그 풍속화가 있고 그러죠. 그 풍속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은 생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반이에요. 머리는 두 건을 쓰고 있잖아요. 자리를 짜고 있고. 그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물레예요. 실을 뽑는 기구 있죠? 그 물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찬반입니다. 찬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성리학에 대한 반발해서 실학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성리학을 비판한다거나 전부 이런 계층에서 이 지식층 계층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권반, 향반, 찬반 이런 용어에서 봤듯이 조선 후기의 양반은 신분과 경제적인 지위가 일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두 장만 뒤로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은 대구 지방에 호적 장부가 하나 있어요. 그 대구 호적에 나타난 시기별 신분 구성에서 나온 게 있죠. 숙종대,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입니다. 1670년에서 19세기 철종 때까지의 신분구조의 표를 보면은 양반, 숙종대 때 9명입니다. 시키면 9명에서 철종대 가니까 양반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부와 지위가 있어야지 양반이 아니고 이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양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동네 아저씨들끼리 술 마시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싸울 때 호칭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지칭합니까? 아니죠. 가장 흔한 얘기가 뭐예요? 양반입니다. 인양반아, 인양반이 옷다 대고 인양반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럼 그 양반에서 양반이라고 합니까? 이때 양반은 그냥 제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냥 내뱉는 거예요. 막 그렇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적당한 칭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양반이다. 인양반이 전양반이 하면서 하는 것이요. 밀치고 땡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상민이라든가 노비도 어때요? 확 줄었습니다. 노비만 봅시다. 숙종대 오니까 37명이에요. 노비가. 근데 이제 철종대가 오니까 노비가 몇 명이야? 한 명입니다. 한 명.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신분제도 변동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 향촌 구조의 변동이에요. 그렇죠? 향촌 구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향촌에서의 15세기 향촌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촌락 공동체였죠. 농경 문화 속에서 노동력을 중시했었던 촌락 공동체고요. 16세기의 향촌 구조는 친족 공동체였어. 사립 양반들이 향촌에서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서원, 향약, 유양소 등을 통해서 굳건히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그거를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18세기로 오겠습니다. 이때는 향촌 구조, 기존의 사립 양반의 향촌 구조의 틀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동요가 돼요. 흐트러집니다. 왜 동요가 됐냐?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조선후기의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요됐냐?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립 양반들이 구향, 옛날 향이다, 향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반, 향은 이 향반의 향입니다. 기성 양반들이죠. 그동안 향촌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했던 신향이 나옵니다. 부농과 부상들이죠. 부농은 이 광작을 통해서 등장한 부농, 부상은 도고, 물주라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은 16, 17세기 때 사립 양반들, 소위 구향들, 얘네들이 향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관권, 수령, 아전들 있죠. 관권 어땠어요? 뚝 떨어졌죠. 굉장히 세력이 약화가 됐잖아요. 근데 바로 얘네들 세력이 약화가 될 때 18세기 동요가 되면서 지네들 체제가 흐트러지면서 누가 성장합니까? 관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관권, 수령이라든가 누구죠? 아전들을 얘기를 하겠죠. 향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은 있는데 권력은 없고 얘네들은 권력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것을 서로 갖고 있는 거죠. 묶어져.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얘네들의 향권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향권 쟁탈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향전이다. 그러니까 향전이 발발합니다. 향전이 발발한다. 그렇지? 향전. 그 향전 속에서 결국 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농민들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거예요. 농민들이 피해를 했습니다. 그 농민들의 피해는 결국 지배층에 대한 저항으로 나오죠. 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무조건 저항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의 의식이 그만큼 신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선후기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토대 위에 천주교 들어오죠. 동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주교 동학은 지배층의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피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우한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계속 확산됩니다. 확산되면서 얘네의 의식은 어때요? 쑥쑥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배층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항도 있고요. 뭐 소극적인 저항이라 한다면은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화전민이 된다거나 유망을 한다거나 도망가는 거죠. 피역, 역을 피한다거나.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좀 적극적인 방법이라면은 뭐 와언,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거나 또는 산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관청이 보이는 곳에 야 어떤 녀석은 얼마 해쳐먹었대더라 라고 막 소리치고 하는 거죠. 산호라고 그래요. 또는 원전이라고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원정 시위하는 걸 원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인데 그중에 적극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바로 마지막 방법 뭔가요? 밀란이죠.
그러니까 1811년에 홍경래난이라든가 1862년에 뭐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터진 임술년의 임술밀란이라든가, 그러니까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임술밀란이라고 우리가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밀란은 단순히 향전 속에서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세도 정치로 인해서 피치층, 농민들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을 줬던 것이 뭐예요? 삼정이죠, 삼정. 그러니까 삼정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전정과 군정과 환곡입니다, 환곡. 이 삼정문란 중에서 환곡의 문란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정문란에다가 향전에다가, 그러니까 농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벼랑 끝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반발하겠죠. 그것이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밀란으로 확산되는 거죠. 이게 조선후기의 사회 변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후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했겠죠. 그렇죠? 휘청거렸을 겁니다. 뭐 정치권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선왕조를 지탱해가고 있는 사상적인 성리학도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고, 민생 파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배경에서 양명학도 수용이 되고요, 실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라든가 동학도 확산이 돼 나가고, 그야말로 조선후기 사회는 청산 단계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피치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뭐 예언사상 나오죠. 도참사상 나오죠. 미륵사상 나오죠.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현세 도피적인 거 아닌가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음 장 한번 가보십시다. 다음 장에 조선후기 사회 변혁의 사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후기 사회 동향에서 나온 것은 이겁니다. 갑자기 휘청거리는 사회 동향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사회 동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분제 동요, 이것도 사회 동요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 농촌 농민 경제 파탄입니다. 향전이라든가 삼정문란으로 인한 파탄이죠. 그 다음에 재난이라든가 질병도 나오죠. 또 도적들도 나오죠.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고 통제력이 약화된 틈에 도적들이 나온다는 거죠. 화적, 수적. 화적은 육지에서 도적질하는 겁니다. 수적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조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약탈해서 훔치는 거죠. 대표적인 서강단, 폐사군단, 그다음에 유단, 또 채단, 이런 도적대들이 이때 대표적인 도적단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언사상도 나오죠. 뭐 묵격신앙이라든가 미륵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교나 동학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이런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항하자.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밀란으로 이제 폭발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도 갑자기 터진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일단 이것들이 조선후기 안으로의 혼란한 사회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장만 넘기겠습니다. 밖으로는 18세기 이후에 서양의 이양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배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동력 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는데 바람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돛을 달고 다니는 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전기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기관으로, 프로펠러로 이제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양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른 배에서 이양선이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양선은. 그냥 서양 배, 이렇게 통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양선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통상을 목적으로 들어옵니다만, 물론 이 통상은 그 배후에는 약탈이죠. 그죠? 약탈을 통상으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화 충격이거든요. 헤어스타일도 다르죠. 옷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막 놀래는 거예요. 보면 서로 귀신이다 하고 서로 도망가. 하여튼 이런 정도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안으로 밖으로의 사회가 불안해지는, 어수선해지는 이러한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다음 장에 한번 바로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천주교라든가, 천주교는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서양의 학문, 그래서 뭐 서학 이렇게 하는 거죠. 교세가 확산되면서 서양 학문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동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동학이 나오는 거죠. 1860년 경주 찬반 최재우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정말 조선 후기는 그야말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다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지배층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언 사상과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의식이 신장이 돼서 결국은 밀란의 하나의 원동력을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통합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민중의 창, 밀란 이런 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봅시다. 그 세도 정치 철종이 후사 없이 죽죠.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나요? 고종이 나옵니다. 12살에 왕위에 등장하죠. 아버지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가지고, 대원군이라는 용어는 앞에 왕이 자기 적자가 없을 때 또는 형제도 없을 때, 그렇죠? 그냥 왕족, 단순히 왕의 혈통입니다. 왕의 혈통에서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종하고 고종은 같은 왕족이라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4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대원군은 딱 한 명이에요. 흥선대원군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철종의 아버지 있잖아요. 고종 앞에 철종의 아버지는 전계군인데 전계대원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63년에 등장을 해서 73년까지 집권합니다. 대원군 등장 배경은 세도 정치를 보시면 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대원군 등장해서 따로 보겠습니다. 크게는 왕권 강화책, 왜? 삼정문란으로 인한 민생안정책,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게. 또 열강의 통상 요구에 따른 통상수요 거부 정책, 이런 것이 대원군의 등장 배경에 나타난 개혁 정책들입니다. 그건 나중에 대원군대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천주교하고요 동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에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자대에서, 또 종교도 아닙니다.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학이다. 서양 학문이다 해서 서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가 동양의 학문이다 해서 뭐 동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18세기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남인입니다만은 중국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신앙운동으로, 그러니까 학문에서 신앙운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포는 충청도 홍성입니다. 충청남도 도청 있는 곳이죠. 내포, 전주, 여기에 신앙 공동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교세가 거기를 거점을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돼요?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때 정부는 어디예요? 정조가 되겠죠. 정조 때 집권 여당은 누군가요? 시파 중에서도 남인입니다. 노론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파 벽파 나눠졌죠. 그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그 다음에 남인들, 갑술한국대, 숙종대 거의 중앙에서 손발이 잘리고 향촌에 칩거했던 그 남인들이 집권 여당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남인들이 천주교를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가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 초창기에는 천주교 확산될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냥 팔짱 끼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저러다 말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웬걸? 의외로 교세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금지령을 내려요.
그 금지령 내리면은 금지가 좀 돼야 되는데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를 하면은 좀 죽어줘야 되는데 한 번 때리면 말이죠. 두 번 씩은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정부가 천주교를 박해한 이유하고요.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가 확산된 이유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주교 박해 요인은 뭐냐 그러면은 전례 문제입니다. 이 전례 문제라고 하는 건 제사의식 문제래요. 제사의식을 무시하는 문제를 전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의식. 두 번째, 외세와의 결탁 우려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건 뭘 두고 한 얘기냐면 황사영 백서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황사영 백서 사건을 두고 한 얘기다. 자, 세 번째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은 반봉건적인 거죠. 양반들한테 일반민들이 평등이라는 예를 들어서 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막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양반들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생사상이 있습니다. 이 영생사상은 내세사상을 얘기합니다. 내세사상을 영생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현세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맨날 청와대라든가 어디 관공서 앞에 가가지고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가만두겠냐는 얘기예요. 현세 도피적인 겁니다. 내세사상이거든요. 이것이 천주교 박해 요인이에요. 그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가 꾸준히 확산된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평등과 영생사상이 누구와 이 불우한 계층들 있죠. 피치층. 이 불우한 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공감대를. 그러니까 한 번씩 박해를 하면은 조금씩 수그러지거나 약간 잠잠해지는데 오히려 거기다 박해를 하면은 휘발유를 부은 듯 더 활활 타오는 이런 양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세 확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교세 확산에 대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1860년 경주 잠반 체제회의에서 동학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박해는 아니잖아요.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박해 나갑니다. 그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이 천주교 박해 관련된 내용은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특정 사건된 내용들을 각각 잘 정리를 좀 해두세요. 아셨죠? 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원인부터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 위에 그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박해 바로 위에다가 메모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박해 원인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추조 적발 사건하고요. 다 정조됩니다. 그 다음에 반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추조는 형조의 별칭이에요. 형조. 그래서 형조의 관리들에게 적발된 사건이다. 이는 김범우란 사람이 지금의 서울의 명동입니다. 명동. 김범우란 사람이 명동에 자기 집을 명례당이다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보다가 형조의 관리들에게 들통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범우 등을 잡아 죽이고 천주교 서적을 소각을 하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관계없이 교세가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회 사건이 있습니다. 반회는 반촌. 반촌 어디냐면은 반촌은 성중관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김석태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양반과 김석태 등의 이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다가 들통난 사건이에요. 반촌은 요즘에 도축장입니다. 그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 누군가요? 백정입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사람들이 백정들이거든요. 그 여기서 양반들하고 백정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제 김석태 등을 잡아 죽이고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교세는 계속 확산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합니까?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신해, 신유,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병호, 병인박해. 요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중에 순수한 종교 문제,
이 전례 문제 있죠. 이 전례 문제 때문에 터진 사건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신해박해예요. 1791년 정조 때입니다. 당시 전라도 진산에서 윤기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식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장례를 치는 겁니다. 그 진산 군수 신사원이라는 사람이 잡아다가 죽여요. 그리고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처음이자 마지막 종교 박해예요. 천주교 박해입니다. 이게 신해 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 다음에 순조가 나옵니다.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1801년에 신유 박해가 터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조 때 집권 여당이 시파 남인이죠. 천주교 신자도 남인이죠. 그 남인이 남인을 강하게 치겠습니까? 아니죠. 약하게 칩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노론 벽파 얘기예요. 그래서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걔네들이 벽파 노론들이 야, 니들 왜 천주교 탄압을 잘 못했냐? 그래서 이 모양 있고 된 거 아니냐? 니네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해서 그 벽파 노론이 남인 시파를 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신유박해예요. 그 신유박해 결과 두 가지는 체크 좀 해봅시다. 신유박해로 해서 누가 많은 피해를 봤냐면은 남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남인이 피해를 보면서 실학이 퇴점이에요. 실학.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종교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 박해다 해서 황사영이가 충청도 제천에 배론 성지에 가가 지금 성지가 됐죠. 배론에 가가지고 토구를 파고 들어가. 그래서 비단에다가 이 사건의 전말을 써가지고 북경의 주교에 알리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황사영을 잡아 죽여. 아까 천주교 박해 요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외세와의 결탁 우려. 이거는 황사영 백서 사건을 두고 한다고 그랬죠. 두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음 장에 황사영 백서 사건에서 사건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유박해에서 기억할 것은 실학의 태조. 왜? 남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황사영 백서 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됐죠? 이게 순조 때입니다. 순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헌종이 나옵니다. 헌종대 때는 풍양조씨가 집권합니다. 세도 정치. 풍양조씨인데 이 풍양조씨는 거의 또 노론 벽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세 확산되는 상황에서 거기다 찬물 한번 끼얹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해박해와 그다음 뭐예요? 병호박해입니다. 기해박해 결과 오가작통법 척사윤음이 발표됩니다. 근데 이 종래 오가작통법은 농민의 통제 목적인데 여기서 오가작통법은 천주교 교세 확산을 막자는 거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척사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음은 어명입니다. 척사, 사교를 배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교를 배척하라는 어명, 이걸 척사윤음 이렇게 일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실학의 태조, 황사영 백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요? 신유박해. 다시 척사윤음, 오가작통법이 이야기했던 천주교 박해는 뭐라고요? 기해박해. 그리고 또 헌종대 때 병호박해가 있습니다. 뭔가요? 병호박해는 김대건 신부 아시죠? 그 김대건 신부 순교 사건 이렇게 며칠 좀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최후의 천주교 박해입니다. 고종대 때 병인 박해입니다. 그러면 헌종과 고종 사이에 누가 있어요? 철종이 있죠. 철종대 때 하고 그 다음에 순조 때는 안동김씨예요. 세도 가문이. 근데 안동김씨 세도기 때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세가 좀 확산이 됐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헌종 다음에 철종 안동김씨 철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대 흥선대원군대 때에 국내 신도 약 8,000명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9명을 죽인 병인 박해가 나와요. 이 병인 박해는 나중에 대원군대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대 때 병인 박해가 그해 9월 달에 뭘 처리합니까? 병인 양요를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주교 박해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특정 천주교 박해의 결과 내용들을 같이 잘 연결을 시켜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는 꾸준히 확산됐다. 이유는 이것이 얘네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기에 대한 반발에서 뭐가 나왔다? 동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1대 최재우, 2대 최시영, 3대 해월, 손병이죠, 손병이. 손병이가 3대 교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 수훈, 최재우, 그 다음에 2대 해월, 최시영, 3대 의암, 손병이 있죠. 손병이 때 1905년 12월인데요.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나중에 천도교에 가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학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십시다. 전통적인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그래서 민족신앙은 뭐냐면은 단군신앙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여기다가 천주교 교리까지 흡수한 종합적인 종교다. 자, 천주교 교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주교 교리는 뭐냐 그러면 평등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반대에서 나왔는데 천주교 교리도 흡수를 해요. 뭐를? 평등 사상이에요. 반봉건적인 거죠. 반봉건. 예, 동학의 교리는 여기서 기억을 좀 해두실래요? 철학적으로 동학은 주기예요. 주기. 주리냐 주기냐 할 때 주기. 주기 철학이고요.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적이며 도교이다. 샤머니즘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왜 미신적이냐 했더니 동학은 부적을 중시합니다. 부적. 이 부적을 몸에 지우고 다니면 몸이 안 상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학은 주술을 중시한다. 그래서 도교적이다. 자, 사회사상으로서의 동학은 인내천. 뭐예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평등이죠. 평등. 그 다음에 후천개벽을 내세워서 조선왕조는 이미 운이 다 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거죠. 혁명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뭐요? 현세구복입니다. 동학은 말이죠. 내세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현세구복적인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학의 교리입니다. 특히 동학은 철학적으로서는 주리예요, 주기예요. 성리학의 주기죠. 기는 현실 개혁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리는 도덕적 원리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왕과 이의 사상체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리 중에서 동학이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체크 좀 해주실래요? 평등과 혁명 사상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동학을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무지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세무 한자는 혹세무민의 혹세무민의 종교로 규정해서 1864년에 최재우를 처형을 합니다.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개항이 이제 1876년에 개항이 됩니다. 그때까지 위축입니다. 1880년대 와서 2대 교주 누구죠? 최시영대 와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요. 어디에서? 충청도 보은에서. 그래서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도 나오고요. 포교용 가사집, 용답유사, 몽중가도 나오고요. 여기서 교리집은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포교용 가사집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식자층에서 무식층까지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교단을 정비해 나가고 1894년에 밀란 세력과 동학이 합쳐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94년이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기서 천주교라든가 지금 나오는 동학 이런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피지배층은 세도 정치 때에 삼정문란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정 그럼 뭘 삼정이라고 했습니까? 다음 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곡입니다. 그중에 가장 문란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환곡이다. 그러니까 고리대 문제입니다. 환곡은. 전정은 토지에서 거둬낸 세금 문제고요. 군정은 군역 문제고요. 그죠? 그래서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미온적인 대책입니다. 정약용 목민심서를 저술한다거나 유배지에서 정약용의 유배는 천주교 박해, 신유 박해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암영의사를 파견한다거나 또 삼정 이정청, 삼정을 바로잡는 관청이죠. 를 설치한다거나 등이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지배층은 더 이상 정부의 대책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극적인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여기서는 적극적인 방법의 밀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순조 때 최초의 밀란입니다. 1811년에 뭔가요?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이 홍경래는 혹한 잔반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잔반이 아니고요.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 용강에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조선국의 총체적인 사회 모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평안도 가산에서 그 가산은 지도는 다음 장에 지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금광을 경영한다는 구실로 그러니까 광군을 모으는 거죠. 조선의 광산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의무부역제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사람을 사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임노동자들 고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밀란 일으키자라고 하면은 뭐 처음부터 들통날 일 있습니까? 그래서 광산을 경영한다는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게 뭐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지도에서 보시면은 평안도 전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가산, 박천, 선천 있죠. 그 일부만 한 5개월 정도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 밑에 나와 있는 홍경래 난 당시의 경문이 있죠. 그 경문도 눈에 좀 익혀놓으십시오.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거 홍경래 난이다. 1811년이다. 철종 때다. 뭐 이런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1862년으로 갑니다. 이 1862년은 임술년이에요. 경상도 단성에서 밀란이랍니다. 단성은 진주 바로 위에요. 산청군 단성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성에서 무단 토호, 토착 세력입니다. 김영, 김인섭 이 부자가 주도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진압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동네로 연결이 됩니다. 어디죠?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은 머리에 백건당의 난이다 해서 머리에 백색 두건을 둘렀다는 거죠. 이건 자기 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표식을 한 거겠죠. 백군 청군 하듯이. 그래서 이제 백건당의 난이 났는데 진주 지방에 어떤 토호라든가 토착 지주들, 그 다음에 관리들, 뭐 얘네들이 수탈한 데에 대한 반발이 했습니다. 진압이 됐죠.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밀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밀란이에요. 어느 한 지역에서 터지잖아요. 이때 뭐 매스컴역 때문에 진압이 됩니다. 옆 동네로 소문이 가는 거죠. 또 터져, 진압이 돼. 또 옆 동네로 가, 터져, 진압이 돼. 또 옆 동네에서 터져, 진압.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터지면은 연락받고 여기서 우리 동네도 하자. 쟤네도 했다더라. 여기서 또 일어나. 이런 식입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말이죠.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밀란을 통해서 민중들의 의식은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쑥쑥 커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또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뿌려지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1894년에 뭘로 나오죠? 동학 농민운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입니다. 여튼 1862년의 밀란, 전국적인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특히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체적인 모순이죠. 그렇죠? 이 모순은 시정, 수습 단계는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나중에 누구 때 와서 대영군 때 와서 민생 안정책이라고 하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는 수습이 돼 나갑니다. 삼정문란 시정하기 위한. 그래서 임술밀란은 여기까지 임술밀란까지 해서 조선후기의 사회 부분은 정리하고 임술밀란 다음 부분은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서도 연장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선후기 신문제 변동과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근대 문화사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